자, 2020년 경찰 2차 한국사 기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받았던 자료 다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 자료 참고해서 좀 보도록 하시고요. 자, 먼저 밑에 총평이 있습니다. 자, 총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이제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에게 좀 문자라든가 좀 통화를 좀 했습니다. 했더니만 많은 학생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뭐랬냐면 이제 괜찮다, 너희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이제 위로를 해줬습니다. 성적은 차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만점자가 몇 명 있긴 한데 이번에 만점자는 없고요. 가장 최고 성적은 이제 95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65점, 60점도 좀 있었고요. 그랬습니다. 근데 걔들이 평균 예전의 성적은 그거보다 한 20점 정도 높았어요.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좀 아는데 힘들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이 아니니까 너무 크게 실망하지 말도록 하시고, 평균은 조금 더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낙담 말고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합시다. 자, 총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찰 2차 한국사의 난이도는 상입니다. 극상이에요. 지금까지 출제된 경찰직과 그 외 직렬들과 비교하더라도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도록 할까요? 7급까지 포함해서 나왔던 문제들을 보더라도 어렵습니다. 국가직, 지방직 7급 문제보다 난이도가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뒤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합격선은 75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마음 같았으면 70점도 줬고 싶었습니다. 근데 75점이라 했던 이유는 그래도 또 맞춤 친구들이 꽤 있었으니까 그렇게 75점을 잡았는데 한 70점 정도도 합격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게 낙담하지 마시고. 자, 먼저 이제 시대사별로 보자면 전근대사가 13문제, 근현대사가 7문제가 됩니다. 자, 일단 제가 PP를 써가지고 막 하려고 했는데 분석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프린트로 그냥 대처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 뒤에 여러분들 문제 문학선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자, 13문제, 7문제. 이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잘 낸 거예요. 그래서 6문제, 7문제 정도면 근현대사 비중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분류사적으로 보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내용이 한 문제 속에서 통합적으로 나오는 유형이 7문제나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통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따로 내는 게 일반적인데 한 문제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싸그리 다 섞어놨습니다. 여기 난이도를 높이는 이유가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7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수험생들이 이제 그래서 낯설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고요. 문제 유형으로서는 단순 질문형이 8문제가 있고요. 사료제 시형, 자료제 시형이 8문제가 있고, 개수 문제가 2문제가 있고, 순서 문제가 2문제가 있습니다. 개수 문제는 한 3년 정도 안 나왔다가 이제 또 갑자기 나와버렸습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느낌 좀 많이 들고요. 개수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일단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문제는 전형적인 스타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료제 시형 같은 경우도 이제 어려운 사료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10번과 11번, 12번에 제시된 사료들이 어려워서 사료 분석에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변별력을 주고자 했던 문제는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4번 삼국시대 순서 문제와 7번 최승로의 5조 정조평 문제, 8번 최충원 집권 시기의 저항운동 순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최충원 시기의 저항운동을 찾는 문제, 그 다음에 12번에 나왔던 박지원 사료 문제, 그 다음에 14번에 나왔던 흥성대원군 집권 시기의 문제, 18번에 나왔던 일제강점기 사회 문화 변화 문제, 총 6개에서 7문제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예전에 비해서 이제 변별력을 높이고자 했던 문제가 2-3문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만점 방지용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난이도가 팍 높아졌습니다. 문제 유형도 개수 문제 출제라든가 익숙치 않은 사료 문제 출제 등으로 수험생들이 내용적으로 시간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놓을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면 나중에 경찰 욕 만들어 먹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성적이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문제 내면 공부했던 친구들이 성적을 만들려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논문을 봐줘야 됩니다. 사료를 봐줘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라고 고민됩니다. 그래서 공부했던 친구들조차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올바른 성적 문제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출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한반도 신석기 시대의 문화, 이건 쉽죠. 일단 답은 1번입니다. 그죠? 일단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경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기원전 70만 년 전이라 나오는 1번은 구석기 시대를 말합니다. 별로 어려움 없을 겁니다. 2번에 나오는 갈돌갈파는 이제 신석기 시대의 음을 맞고요. 음집도 맞고, 그 다음에 농경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하죠. 신석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국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위에 나오는 것이 바로 팔조법입니다. 그럼 어떤 나라 됩니까? 고조선이 되겠죠. 자, 고조선을 찾아주면 됩니다. 1번. 비파형 동검, 고인돌이 출토된 지역의 분포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문화 범위를 알 수 있다. 맞죠?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 있는 유물로서는 비파형 동검, 고치무늬골, 그 다음에 이제 북방식 고인돌, 세 번째 미송리 토기가 있습니다. 1번 맞는 문장이고요. 기억 맞는 문장이고. 2번 삼국사기와 동북동감 해당 기록이 있습니다. 아니죠. 삼국사기가 아니라 삼국유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고조선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동북동감은 있고요. 이것 한서지리지 해당 국가의 법 일부. 자, 이게 바로 팔조법입니다. 팔조법은 한서지리지에 놓는 거 맞습니다. 우리 기본서에도 출처와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마가오가 저가구가 나오는 거 보니까 부여가 됩니다. 중국 한나라 무제에 의해서 해당 국가가 멸망하였다. 맞죠? 한무제 1차, 2차 침략이 있고 2차 침략이 있었던 기원전 108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옳은 것은 2번 기역, 디귿, 미음이 되겠죠. 자, 3번입니다. 백제에서 제작된 유물인데 유물이 제작되었던 시기. 자, 일단 만약에 왕을 물어본다면 왕을 제시할 것인데 왕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은 시기를 물어봤다는 것은 공통적인 특징을 잡아낼 수 있는 시기를 찾아라는 겁니다. 제일 왼쪽에 놓는 게 뭐죠? 이래서 뭐 알겠나요? 모르겠죠? 넘어가시고 그냥. 두 번째 뭡니까? 자, 첫 번째 게 바로 사택지적표입니다. 몰라야 되죠? 왜?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치? 돌 모양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용 가지고 봐야 되니까 내용이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하라고? 넘어가시고 그냥. 알겠지? 자, 두 번째는 기억해줘야 됩니다. 뭡니까? 금동대학로죠. 이건 모르면 죽는다. 자, 금동대학로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출토가 됐죠? 그렇죠. 부여 능산리 고분군 옆 절태에서 출토가 됩니다. 7세기 때 작품으로 추정되고요. 자, 세 번째 뭡니까? 넘어가세요. 아는 척 하지 말고. 알겠죠? 목간입니다. 목간. 목간이 뭐 한두 개 있냐? 넘어갑니다. 안 그러면 이거 찍어가지고 내용을 좀 읽게 만들어주던가. 내용 보이나? 안 보입니다. 어쩌라고? 넘어갑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바로 뭐죠? 자, 일단 사리가 하나 자, 안에 그 그릇이 하나 놓지, 그지? 이게 이제 그릇인데 사리를 봉안해 놓은 그릇입니다. 전체 모양은 사리감입니다. 사리감이 있고 안에 또 뭐가 나오죠? 자, 그 그릇 밑에 보니까 이제 기록이 나오죠. 이게 사리봉안기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사리봉안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 익산 미륵사에 있는 석탑입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것은 솔직히 두 번째 사료하고 네 번째 사료 가지고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일단 해설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사택지적비입니다. 의자왕 때 나왔던 것이고요. 인생 무상을 노래했던 대표적인 비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야기했고, 자, 세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목관입니다. 쌍북리에서 나왔던 백제 목관입니다. 근데 목관은 워낙 많아요, 이게.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든가, 안 그러면 아예 빼버리든가. 목관은 나무에 새겨져 있는 이제 기록인데, 목관은 고대 시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돌에 새겨진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하나 이제 다 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제 공통점은 바로 뭐가 됩니까? 자, 친구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땡땡 누가 만들었던 겁니까? 무왕 때 만들어진 거죠. 자, 무왕은 몇 세기 왕이죠? 7세기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 나오죠. 뭐가 나오니? 전부 다 7세기 관련의 자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공통적인 것은 왕은 아니잖아. 자, 사택지적비가 의자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그 무왕이고, 그 다음에 부여 능산리 고분군 옆 절대에서 나왔던 금동대학로가 어느 왕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계 공통점 왕으로 끌어집어내기 힘들지. 그럼 뭐로 끄집어낸다? 예, 지역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전부 다 부여가 수도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부여가 수도였던 시기의 내용을 찾아내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서 수도가 함락됐습니다. 어느 왕 때입니까? 계로왕 때죠. 그때 백제 수도가 어디였다? 한성입니다. 빼버려야겠죠. 니은 벽돌을 쌓아서 무덤을 제작했다. 자, 이 벽돌 무덤이 나왔던 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그죠? 현재 이제 그 백제 굴식 돌락 무덤이 총 14개가 있는데 그 14개 중에서 두 개가 벽돌 무덤이죠. 그 두 개가 전부 다 어디 있습니까?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습니다. 일단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때 수도가 어디였다는 거지? 공주였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부여와는 관련 없는 것이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뭐죠? 무령왕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이거 어느 왕입니까? 무왕이죠. 무왕 때는 부여가 수도했던 시기 맞고요. 국호를 남부여로 바꿨다. 이게 어느 왕입니까? 성왕 때죠. 성왕 때 이제 웅진에서 사비로 수도로 전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꿔가지고 중흥을 깨했던 거 맞습니다. 미음, 한강유역을 신라에 빼앗겼다. 자, 이것 또한 어느 왕 때죠? 성왕 때가 됩니다. 성왕 말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관산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것은 디귿, 리얼, 미음, 부여가 수도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문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습 좀 하면 좋은데, 근데 선택지 자체가 또 이제 뭡니까? 만만치 않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간 좀 걸렸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당나라의 평양성 공격. 이게 바로 뭐죠? 고구려 멸망입니다. 668년. 왕으로 보자면 이제 고구려 보정왕 때가 되고요. 자, 니은입니다. 당나라의 매소성과 기벌포 공격이 나오죠. 이게 바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가 됩니다. 매소성 전투가 675년, 기벌포 전투가 676년이죠. 신라 문무왕 때입니다. 이것은 바로 나당 전쟁의 신라 승리를 이야기하는 전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당나라의 안시성 공격이 나오죠. 자, 이것 또한 이제 고구려 왕으로 보자면 보정왕 때가 됐는데 시기로 보자면 645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 같은 경우는 백제의 대야성 공격이 나오죠. 자, 요건 이제 백제 의자왕 때입니다. 연도로 보자면 642년이 되고 디귿과 리얼이 아마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경합되는 게. 그 다음에 미음입니다. 수나라의 고구려 공격이 나오죠. 자, 이거 이제 수나라가 4차례 침략이 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전투가 뭐가 있죠? 살수대첩이 있죠. 살수대첩은 어느 왕 때입니까? 영량왕 때가 되고 612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라의 황성보의 공격이 나오죠. 이거는 백제 멸망과 관련되어 있죠. 백제 의자왕 때가 되고 660년이 됩니다.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건 몇 번 연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자, 5번입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발해의 중앙 정치 조직은 삼성육부이며 오경 15, 62주다. 맞죠? 2번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토대로 당의 문화를 받아들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발해 문왕은 당의 문물을 수용하여 체제에 정비를 하였고 맞죠? 삼성육부를 수용했던 것도 문왕때가 되는 것이고 건흥이 아니라 대흥이 됩니다. 뭐 이런 건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인 대건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3번도 맞고요. 남북국시대 넘어갑니다. 6번입니다. 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라 말에는 육두품도 능력에 따라 최고관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자, 일단 이제 골품제를 좀 기억해 주면 되는데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최고관 등은 육관 등인 아창까지밖에는 못 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최고관 등이라고 할 수 없죠. 최고지위로 할 수 없죠. 최고지위는 일관 등인 이벌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벌찬이는 육두품은 못 오릅니다. 바로 답입니다. 자, 2번 신라 말에는 중국에서 선종이 들어와 교종과는 다른 유파를 형성했다. 맞죠? 선종에 있었던 구산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은 불교를 지원했다. 맞죠? 불교를 중시했던 거. 그 다음에 고려 초에는 북진 정책을 추진한 거. 태조 때의 모습 맞습니다. 자, 그럼 7번이 이제 이게 만점 방지형입니다. 이게 압도적인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 경찰 시험에서 사료를 선택지로 활용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2019년도 2차 기출 해설과 2020년도 1차 기출 해설 때 문제를 성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마 성실하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이제 사료를 그대로 선택지로 가져와가지고 끌어와가지고 문제를 구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서 사료 선택지 구성은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이건 약간 오바다. 이건 아니다. 사료 선택지는 우리가 지금 기본서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 사료 있죠. 그 정도 사료 내에서 이제 중요한 사료들을 선택지로 가져온다면 문제 없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 문제 내기 싫어서 그래요. 문제 만드는데 시간 많이 걸리니까 문제 만들기 싫어서 그런 거야. 과목 개편이 있으니까 그렇게 대충 내고 싶은 거야.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그건 이해돼. 작년 2차부터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건 이해되는데 이걸 그냥 그렇게 내는 쪽으로 끝내야지. 이걸 가지고 무슨 변별력을 주겠다고 해서 애들 괴롭히는 식으로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자, 일단 5조 정적편 같은 경우는 여태껏 나왔던 사료는 광종 외의 내용은 잘 안 냈습니다. 그래서 광종을 내는 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태조부터 해가지고 태해, 정광, 경종까지 다 냈단 말이야. 뭐 거기까지 괜찮다고 보자. 그러면 정답을 구성하게 되면 광종의 특징적인 모습이 이제 많이 언급됐기 때문에 광종을 가지고 정답을 구성해줬으면 맞았을 것인데 그나마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단어 살짝 바꾼 겁니다. 그럼 사료 전체를 외워놓고 문제 풀란 이야기잖아. 미쳤습니까?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5조 정적편을 다 외우고 공부합니까? 옛날 사법고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사법고 시험은 일단 떨어뜨려야 됩니다, 애들을. 예전에 사법고 시험에 한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왜냐면 애들이 그냥 통으로 책을 다 외워오니까. 도저히 그걸로는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렇게 문제를 내다니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자, 1번. 일단 5조 정적편은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태해, 정광, 경종까지의 업적을 평가했던 사료가 되는데 태조, 해종, 정조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광종 7세 8년까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경종까지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 왕 6대 왕의 성적이 뭘 해야 될지를 시문 28조에 실어 놓는 식으로 전체 수도는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태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거 맞죠? 2번 해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해종은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지 않았지만 빈객과 관료들을 잘 대우했다가 아니라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빈객과 관료들도 잘 대우를 했습니다. 자, 친구들 봐봐. 사부란 건 스승을 이야기하죠. 스승은 당시 뛰어난 신하들 중에 데려와서 이제 세자를 교육시키는 목적이죠. 그러면 뒤에 놓는 빈객과 관료들이 바로 뭐다? 사부입니다, 사부. 그 관료들 중에서 뛰어난 이제 학문을 가진 사람을 스스로 받아들여가지고 보통 같이 공부합니다. 세자 때, 태자 때.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앞뒤 말도 안 맞는 거죠, 이게. 그래서 5조 정적편이 이렇게 나와요. 해종은 예를 갖추어 사부를 높였고 빈객과 관료들도 잘 대우를 해가지고 많은 신하들이 그가 주기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문맥상 맞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 싹 바꿔가지고 빈객과 관료들은 잘 대우를 했는데 사부는 높이지 않았다. 라고 살짝 바꿔놓잖아. 이게 꼭 이렇게 내야 되나? 그러니까 5조 정적편에 나오는 모든 문장을 다 외우고 있으라는 이야기잖아, 이게.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2번인데 너무 오버한 문제다. 만점 방지용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 광종에 대해서는 이제 처음에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나중에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죠. 그 부정적인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이건 맞는 이야기고요. 정사를 게을리했다. 경종마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부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성종 때 뭘 해야 되는지를 28개를 제시해 줬던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고, 제가 이제 5조 정적편에 넣어놓은 이제 각각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밑에 다 적어왔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앞으로 이런 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8번 문제도 좀 오바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무신집권 시기에 반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는 것은 정말 잘 낸 거라 생각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반란을 냈을 때 한 9개 정도로 정리해서 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까지 놓는 이제 우리 경찰, 그 다음에 해경, 경찰 간부, 그 다음에 지방직, 국가직, 무신집권계 반란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9개 정도로 정리되는 게 맞습니다. 그 외에는 잘 안 건드립니다. 보통 입입패자의 난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아웃사이더 진짜 예외적인 경우에 한 번씩 물어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안 물어봅니다. 그것도 10년 내에 있는 기출문제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난 문제를 냈고 뿐만 아니라 광명 개발의 난 같은 경우는 현재 전공하는 사람들조차도 시기가 약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굳이 냈다는 이유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옛날에 이제 사법고시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옛날 스타일이 진짜 옛날 스타일입니다. 이거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가지고 출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 무리함을 요구하는 것 같고. 자, 일단 이제 최충원 시기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최충원 집권 당시에 나왔던 농민, 천민의 저항운동을 이야기하죠. 최충원은 이제 1196년부터 1219년까지 통치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사회를 찾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연도를 외우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제가 연도 외우지 않고 문제 푸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했죠. 그 중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최충원 시기에 나왔던 대표적인 민란 두 개는 꼭 기억하랬지. 첫 번째, 노비, 만적의 난. 그 다음에 최강수의 난. 요 두 개는 꼭 기억하랬습니다. 그죠? 보니까 이제 최강수의 난은 나와요. 근데 노비, 만적의 난이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3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비 패자의 난과 광명 개발의 난이 최충원 집권 시기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비 패자의 난과 광명 개발의 난은 계속 외워야 되나요? 안 논다. 신경 쓰지 마세요. 알겠죠? 이비 패자의 난까지는 이해됩니다. 이비 패자의 난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주 아웃사이더지만 이제 가끔 만점 방정 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기억해주면 그나마 조금 타협이 되겠네.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험 지난 거잖아. 지난 다음에 지난 거 가지고 막 왈가불고 하지 말자고. 버릴 건 버리고 가자. 넣을 것 중에 넣을 거는 받아들이지, 앞으로 안 넣을 거는 버리세요. 그게 현명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순서는 수업 시간에 딱 9개 정도에서 정리 끝내고 이비 패자의 난 정도까지만 이제 최충원 시기, 알겠죠? 그 시기에 좀 넣어서 좀 보고요. 나머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됐나요? 자, 뭐 필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하지 말자. 알겠니? 시간 낭비일 것 같아서 일부러 안 한다. 자, 일단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순서 있죠? 그죠? 김조교 또는 김교조, 김교조로 보는 게 맞습니다. 김교조, 망정김, 만취, 요 순서를 먼저 잘 기억하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건데, 이걸 잘 기억하고, 알겠지?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비 패자의 난 정도만, 최충원 시기에 나왔다. 그 정도만 참고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강수의 난 이전으로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만적의 난이 넣어줘. 만적의 난 다음에 이비 패자의 난 정도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성적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건 왜 또 이게 기분 나쁜 게 개수를 냈다는 거잖아, 이게. 그지? 만약에 이제 옳은 것을 고르셔야 해가지고 기억, 니은택이 이러면 우리가 소거법으로 없어버릴 수 있거든, 이게. 이렇게 내는 게 맞는데, 왜냐면 우리가 문제 풀 때 기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자, 오늘 잔소리 많이 하네. 자, 놓은 김에 계속 해보자. 문제 풀 때 좀 알아줘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출제위원과 우리가 약속이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뭐냐면, 제시된 사료가 어려우면 밑에 선택지는 쉽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된 사료가 쉬우면 밑에 선택지가 어려워요.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봐봐. 제시된 사료가 어렵지? 그럼 뭐다? 밑에 선택지가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선택지의 승부를 거세요. 그럼 답 나옵니다. 만약에 제시된 사료가 쉬우면 쉽다고 방심하면 절대 안 된다. 밑에 뭐다? 분명히 밑에 선택지 함정을 승부로 걸어놨습니다. 이 기본적인 문제 내는 스타일입니다. 기본적인 문제 내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그럼 위에 넣어놓은 이비 패자의 난이라든가 광명 개발의 난이 나왔잖아, 그지? 그럼 이게 어렵잖아. 그럼 밑에는 뭐다? 쉽게 내주는 게 기본적인 예입니다. 근데 밑에 뭐로 냈니? 개수 문제 냈단 말이야. 출제자 성격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만. 자, 9번입니다. 맞다. 지금 여기 해설지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는 전제 조건 아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맞다. 이게 지금 인강 듣는 친구들 해설지가 없이 들을 수도 있겠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연도를 좀 적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비 패자의 난은 1202년이고요. 광명 개발의 난은 1200년입니다. 뭐, 그렇게 보면 순서가 놓일 겁니다. 최충원 집권 시기가 1196년부터 1219년까지니까 그 사이에 나왔던 반란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연년의 난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최후 집권 시기에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나오는 김삼위 요심의 난은 이민 집권 시기에 나왔던 것이고, 비협에 나오는 전주 관노의 난은 경대성 집권 시기에 나왔죠.
자, 이거는 우리 수업 시간에 연습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기억이 제위할 당시 내용이죠. 자, 이 사료는 중요하다고 했죠, 그죠? 어느 왕 사료입니까? 공민왕 사료입니다. 자, 공민왕을 찾아주면 되겠죠. 1번입니다. 최영이 요동정벌을 추진했다. 요동정벌 추진인데 우왕하고 공민왕하고 요동정벌을 구분해줘야 한다, 그지? 자, 무슨 말이냐면 요동정벌이 단행하게 되는데 공민왕 때는 요동정벌과 관련해서 뭐가 나오죠? 요동지방에 들어오는 원세력을 몰아내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명분은 고구려 계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명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격은 어떤 성격이 있었죠? 반원적 성향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우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동정벌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찰령이 설치에 대한 반발입니다. 명나라의 설령이 설치에 대한 반발이었고 이때는 이제 성격이 어떠했다? 반명적이었다. 그러니까 성향을 잘 봐줘야 돼. 그 다음 이때 이제 나왔던 인물이 누가 나옵니까? 최영과 이성계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 알다시피 이제 이게 이제 뭐로 이어집니까? 위화도 회군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요동정벌이지만 성격이 반원이냐 방명이냐 다르고, 그 다음에 주체 세력도 최영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왕으로 가져야 한다? 우왕 때로 가져야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두 번째 홍건적이 침략해 오죠. 그래서 이제 복주, 안동으로 피신 갔던 것이고요. 그 다음 친명 정책을 추진하였다. 자, 맞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우왕 때는 반명 정책이고 공민왕 때는 친명 정책입니다. 반원 친명 정책이죠, 이게. 자, 그 다음에 4번 정방을 폐지하였다. 왕권 강화를 위해서 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같은 문제죠. 봐봐. 10번 같은 문제. 10번 같은 문제를 내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 이렇게 밑으로 넘겨줄 수 있는 겁니다. 원래 문제는 이렇게 내야 돼요. 봐봐. 일단 사료를 봤지. 사료를 보니까 어떻게 된다? 기억왕을 보니까 첫 번째 기억은 누굽니까? 육조직계제 문제죠. 육조직계제인데 위에 나오는 사료의 육조직계제는 어느 왕 때? 태종 때입니다. 그죠? 만약 세조 때라고 하게 되면 다시 복구한다. 상황이 어려서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제 태종이 되는 것은 알겠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료는 솔직히 오바입니다, 이거. 이거 왜 가져왔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제가 이제 그래 조선왕조실록을 다 뒤져가지고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밑에 사료 넣어놨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왜 가져왔는지 이유를 잘 몰라. 제 밑에 보게 되면 그게 보면 세종 시기의 내용으로 회암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했잖아, 그지? 사료를 다 뒤져봤습니다. 이 회환제도와 관련돼 있죠. 회환제도가 바로 뭐냐면 국경의 이제 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도가 되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 사료 가져와가지고 이제 뭐 하자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세종 시기인데 몰랐다 생각해보자. 자, 몰랐다. 자, 중요한 건 몰랐어. 니은 몰랐어. 넘어가자. 몰랐지? 그럼 어려운 사료지. 그럼 어디에 승부 걸어야 돼? 선택지 승부 걸어야지. 자, 선택지에서 찾아보십시오. 농사시설 어느 왕입니까? 세종. 모르면 떨어지는 거 맞다. 2번 저화는 언제 발행됩니까? 태종 때 발행되고 세종 때도 발행되죠. 조선통보 언제 발행됩니까? 세종 때 발행되었죠. 사군육진 언제입니까? 세종 때죠. 그 다음에 별자리 그린 천상열차 분야시죠. 어느 왕입니까? 태조 때입니다. 자, 이건 위에 사료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문제 스타일이에요. 위에 어려우면 밑에 쉽게 해주고 위에 쉬우면 밑에 어렵게 구성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 스타일 돼야 돼. 이게 맞는 스타일인데 위에 어렵고 밑에 어려우면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그 만점 방지형이에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나오자 했는데 지금 몇 문제 나왔다? 한 4문제, 5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도록 하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사료를 쭉 가져왔는데 왜 이 사료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렇게 사료 문제 내는 순간에 이제 아주 나쁩니다. 그렇게 내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한 대로 사료를 제시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 또 그런 문제 또 나와요.
12번 문제. 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다음 기억 디귿에서 인물이 행한 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건 괜찮습니다. 봐봐, 친구들 봐봐. 사료를 딱 봤는데 사료가 지금 명확지 않죠. 힌트가 될 만한 게 뭐밖에 없다? 효장세자밖에 없어. 효장세자를 알면 좋은데, 알면 문제 바로 풀리는데 몰랐다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효장세자가 누구냐면 영조의 맏아들입니다. 근데 이 효장세자가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둘째라는 거죠. 사도세자 원래 이름 장은세자입니다. 그러니까 효장세자 있고, 그러니까 효장세자가 요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장은세자가,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세자 자리를 물려받게 되고,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뒤주에 갇혀 죽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이제 이산을, 나중에 정조가 되는 인물이죠. 이산을 이제 사도세자의 아들로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정쟁의 명분을 주거든요. 왕계승에 이제 문제를 신하들이 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기 위해서 누구의 양자로 들이냐면 효장세자의 양자로 들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통의 문제를 끊어가지고 논란을 없애고자 했던 것이 바로 영조의 생각이었어요. 자, 근데 그거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럼 넘어가 보자. 몰랐는데 그 외에는 힌트가 별로 없어요, 이게. 근데 잘 보니까 기역은 니은의 아들이고 디귿께서 정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고, 모르겠단 말이야, 그지? 그럼 모르겠다, 이거 승부를 걸면 안 돼. 모르는 그냥 모르는 것 뿐이야. 그럼 어디 승부를 해줘야 돼? 자, 위에 사료가 어렵지? 그럼 어디 승부를 해야 된다? 밑에 선택지 승부를 해요. 딱 보니까 어느 식인 것 같아? 영종조식입니다. 그거 못 찾아내면 이 합격 못 한다. 자격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세팅을 다시 해보자고. 재구성해보자. 그럼 기억은 누가 되니? 정조죠. 니은 누구다? 사도세자입니다. 디귿은 영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딱 스토리가 맞아떨어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성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 출제위원들이 일주일 동안 고생하시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문제를 논리적으로 추론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연습. 이것이 공부했냐 하지 않았냐를 물어보는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만 내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자, 그럼 하나하나 대입시켜 보도록 합시다. 기역은 정조죠. 정조는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맞죠? 신해통공입니다. 2번, 니은은 동국문헌 비고와 속대전 등을 편찬하였다. 어느 왕, 이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영조에 대한 이야기죠. 디귿으로 가져야 되고. 3번, 디귿은 수원화성을 건설하였다. 이거는 정조로 가져야 됩니다. 기역으로 가져야 되고. 기역과 니은은 탕평책을 실시했다. 탕평책은 영조와 정조가 들어와야겠죠. 기역과 디귿이 들어와야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인데, 솔직히 12번이 바로 만점 방지형이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12번은 사료가 어렵습니다. 일단 사료가 낯선 사료예요. 자, 그러면 밑에 선택지에서 문제 풀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선택지에서도 인물이 전부 다 갈라집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잘못 낸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사료를 보자면 위에 나오는 사료 중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산농공상에 대한 언급밖에 없죠. 여기에 정확하게 보자면 박지원의 관농속초에서 나오는 건데, 관농속초라는 것은 이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박지원의 농업 관련 주장들의 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게. 그 안에 한민명전이라는 이제 유명한 글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일단 이제 선비가 해야 될 일은 농민과 수공업자와 상인들이 해야 될 일과 연계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밑에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에 사양문은 실제로 농공상의 이치를 포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농민의 생산과 그 다음에 수공업자의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상인들의 유통은 전부 다 사와 관련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선비의 이제 무의도식을 비판해내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글을 박지원만 적었냐고. 아니잖아. 원래 산업공상 이라게 되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까, 여러분들? 산업공상의 직업적 차별을 없애고
그걸 극복함으로써 상공업 진흥을 주장했던 것은 우수의 주장입니다. 유수원의 주장이에요. 유수원도 그런 말 합니다. 홍대영도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홍대영도 균존제를 주장하면서 이제 그 선비들에게도 토지를 줄 테니까 일을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산업공상의 문제를 극복하자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거만 덜렁 가져와서는 몰라요. 어떻게 맞추라고? 그럼 밑에서 맞출 수 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밑에 다 다릅니다. 자, 1번은 누구죠? 홍대영이죠. 2번은 누굽니까?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 경작하자. 정약용입니다. 이게 정약용이 여전제입니다. 토지 공동 소유, 공동 경작, 경자 유전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죠. 3번은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했다. 이게 바로 이제 우물론이죠. 그럼 누가 됩니까? 박제가가 됩니다, 이거는. 그럼 4번이 바로 이제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졌고 화폐 유통을 주장했다. 이게 바로 박지원이죠. 박지원이 주장했던 이제 용존론입니다. 동전을 사용하자.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찾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좀 안 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답은 4번인데 일단 그 위에 놓는 자료 자체가 박지원이라는 것을 명백히 제시하기는 한계가 좀 있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료를 이제 조금 그 인물에 맞는 사료를 안 가져오고 그냥 대충 이제 가져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제를 성실하게 안 한 거죠. 문제는 성실하게 안 하고 두 번째 수험생들이 무슨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풀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검토위원조차도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출제위원도 문제가 있지만 검토위원들이 검토를 성실하게 안 했던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출제위원단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식으로 사료 한번 내면 이거는 솔직히 이제 누가 문제 풀 수 있냐면 논문 쓰는 사람들 있죠. 사료를 바탕으로 논문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강합니다. 사료 문제. 저같이 지금도 논문 쓰고 있는 사람은 이런 문제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기 지나갔죠, 지금. 그런데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요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죠. 만약에 그분이 정말 사료에 자신 있고 논문을 지금까지 썼다면 내가 한번 내볼까? 지가 맞추는가? 사료 이렇게 건드리면 아무도 못 맞춥니다. 물론 그분이 다음 출제할 분이 이 동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몰라요. 다음에 문제 내실 때는 사료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절대 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논문 쓰는 게 아닙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인식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이 문제도 약간 출제 오류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만점 방정입니다. 이거 맞춘 친구는 아마 운이 정말 좋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번입니다. 김득신의 파족도가 그려진 시기. 자, 파족도는 알면 좋은데 근데 여기까지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일단 몰라. 그럼 뭐다?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어디 승부 걸어줘야 돼? 선택지에 승부 걸어줘야겠죠. 읽어보니까 조선 후기란 것은 어느 정도 분위기에 놓으죠. 그래서 첫 번째 놓는 게 민화가 나오고 그러잖아. 조선 후기. 그 다음에 대동법의 영향으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되고 여러 상품 작물도 재배되죠. 조선 후기 상황입니다. 3번은 포구나 장시에서 장사하고 금융, 운송업, 숙방업 등을 담당했던 상인은 보부상이 아니라 객주나 여각입니다. 자, 특히 이제 포구를 꼭 기억하랬죠. 포구에서 이제 장사했던 대표적인 상인이 바로 객주와 여각이 되는데 객주와 여각의 자본이 굉장히 커집니다. 조선 후기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구로도 행사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포구를 잘 좀 기억해 놓더라고. 하는 일도 금융, 운송, 숙박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죠. 보부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부상은 이제 뭐다? 장마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운송만 이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래서 객주와 여각과의 차이점이고요. 한글 소설은 조선 후기에 나왔던 것 맞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김득신 같은 경우는 김홍도의 영향을 받았던 조선 후기 대표적인 화원 출신의 화가입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파족도 제가 사진 넣으려다가 너무 오버하는 것 같아서 사진 안 넣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정말 잘 그렸습니다. 김홍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타일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은 그나마 이제 경찰스럽습니다. 뭐 이거는 다른 국가직이나 지방직 시험 준비했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 가지고 막 열을 올리고 그러던데 경찰 스타일입니다. 단어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알겠죠? 본 문제 그렇게 나오죠? 한국사 문제도 그렇게 내는 것이 경찰은 일반적이었습니다. 뭐 당황할 필요 전혀 없어요. 기억입니다.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당백정 발행은 맞는데 청전은 발행한 거야, 유통시킨 거야? 유통시킨 거죠. 청전은 청나라의 화폐입니다. 청나라에서 만들어서 청나라 화폐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유통시켜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해 나갔던 거죠. 그래 우리가 발행한 것이 아니라 유통시킨 겁니다. 치사 문제지만 이제 뭐 여제는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억 문제 틀린 것이고요. X가 되는 거. 자, 니은 같은 경우 한성근 부대 문수산성, 양은수 부대 정족산성 맞나요? 맞습니다. 병인 양류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이거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서양 선박에 대한 필요한 물자의 제공과 난파된 선박의 선원 구조도 거절하였다. 그렇지 않죠. 난파된 성적에 대해서는 이제 그 전에 구조를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가 제너럴 셔머너 사건 같은 경우도 제너럴 셔머너의 이제 뭡니까? 구조 물자를 3번 정도 전달했죠. 그지? 그 말은 난파된 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네들이 뭘 요구하는 거야? 통상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지? 난파된 배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이었다라고 보면 되고, 리얼 동학의 최저우가 혹세 무민으로 처형당한 이후 이필제 난이 일어났다. 이건 우리 뭐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맞죠? 그러니까 삼정의 문란이 이제 흥성대원군 집권 이후에 많이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완전 사라진 게 아니었고 일필제 난과 같은 이제 반란 또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흥성대원군 집권 이후 개혁은 좀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정근대성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고 그러니까 일필제 난과 같은 밀란도 계속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서계 사건의 계기로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등장했다. 맞죠?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주장이 주장했죠. 등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서계 사건인데 서계라는 것은 외교 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1860년대에 매일 유신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황제 국가로 자신을 명명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다 왕이라 칭하면서 외교 문서를 보낼 때도 이제 그런 식의 용어를 쓰죠. 그래서 이제 보냈을 때 뭐라 얘기한다? 조선의 왕은 듣거라 라고 하면서 조선의 왕에 대해서 조선의 신하된 왕은 듣거라. 조신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조선의 신하는 듣거라. 예전에 그런 용어 안 쓰다가 갑자기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황제 체제가 되면서 조선의 왕을 신하로 이제 하대하는 그런 외교 문서를 적었죠. 이게 이제 흥성대원군이 뭡니까? 그렇죠. 다시 돌려보냅니다. 얘들이 갑자기 이제 미쳤다. 다시 적어와라. 라고 돌려보냈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일본 내에서 이제 뭡니까? 이번 기회에 한반도를 정벌하자는 정한을 놓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맞죠? 답은 3개가 옳은 거 맞습니다. 14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그럼 15번입니다. 15번 사료는 기본서에도 나오고 그냥 우리가 여러 번 연습했던 거기 때문에 어려움 없을 것인데 이때 관련된 사건은 뭐가 되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그죠? 동학농민운동 3기. 그러니까 이제 집강소가 설치되었던 전주 화약기의 이제 모습을 적은 것이고요. 자, 1번 동학농민군은 대도소를 중심으로 전라도 일대에서 독자적인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하였다. 맞죠? 전주에 있었던 집강소의 총본부가 바로 대도소가 됩니다. 자, 2번 제2차 농민봉기는 손병희가 이끄는 남접과 전봉준이 이끄는 북접이 연합하여 전개하였다. 자, 요거 지도자와 조직이 바뀌었죠. 전봉준이 이끌었던 것이 바로 남접이고 전라도 지방의 동학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충청도 지방의 동학 조직이 북접인데 이걸 이끌었던 사람이 손병희가 됩니다. 2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뭐 당황할 필요 없다. 항상 풀어왔던 문제 형식이죠. 그죠? OX에서 우리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자, 3번은 이제 동학농민군은 화승총으로 무장한 관군과 싸우기 위해 장태를 이용하였다. 만약에 이거 몰랐다면 그냥 없다고 가려버리고 문제 풀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장태가 바로 뭐냐면 이제 대나무로 만들었던 큰 이제 항아리 같은 건데 여기에 이제 닭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서 키웠어요. 왜 이런 걸 만들었냐면 뭐 다른 이제 오소리라든가 이런 거 나타나가지고 이제 닭을 잡아먹는다든가 이런 경우 많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동물로부터 침입,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닭이 피해를 많이 보니까 닭을 키우기 위한 닭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했냐면 특히 이제 장승에 있었던 이제 황룡천 전투에서 관군이 이제 총을 가지고 왔잖아,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 동학농민군도 총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부 다 죽어 있는 거 죽창이라든가 낫이라든가 이런 거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지? 총을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장태에 집을 팍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걸 끌고 올라가요. 그럼 총을 쏘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그 총알이 그 장태에 꽂혀버리지. 그래서 이제 뭐다? 총알이 피해가지고 올라가고, 그 다음 접근해가 육박전은 실제 이제 육박전하게 되면 동학 농민군들이 유리합니다.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했던 전투가 바로 황룡천 전투거든요. 장태를 이용했다는 것은 맞는 편입니다. 근데 크게 이제 몰라야 되는데, 일단 재미난 에피소드로 냈기 때문에 알면 이제 풀고 모르면 가려도 상관없죠, 이거는. 다음 4번입니다. 동학 농민군의 자녀 세력은 활빈당, 영학당, 남학당 등을 조직해 황일 투쟁을 계속하였다. 맞죠? 1890년대 이후에 이제 이런 조직들은 전부 다 동학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앞에서 연습 많이 했습니다. 15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고요. 자, 16번은 힌트가 될 만한 게 일명 날짜가 1919년이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3.1운동 이후,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보자면 임시정부 초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경무국장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 초대 경무국장이죠. 자, 예전에 우리 경찰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초대 경무국장을 지냈던 분이 누구였다? 김구입니다. 김구 문제로 풀어주면 되겠죠. 1번입니다. 1932년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교민당, 이거 자치조직인데, 여기에 이제 의경대장으로 임명되었다. 맞습니다. 근데 만약 몰랐다 하게 되면 뭐다? 가리면 돼. 자, 내가 이제 문제 푸는 요령 항상 가르쳐 줬습니다.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들 이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95점 받아온 친구가 그렇게 문제 풀었어. 여기 나오는 내용을 전부 다 완벽하게 이해해야지만 성적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모르는 것을 버리고 내가 아는 거 가지고 문제 풀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이제 1번을 몰랐다라고 하면 가리면 돼요. 알겠죠? 의경대장, 초대 의경대장을 지냈던 건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으로 활동하였다. 맞죠? 위의 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상해에서 한인애국단을 결성했다. 맞죠? 1931년에 의거단체로서 한인애국단을 만들었고, 이봉천과 윤봉길 여사의 의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4번, 단독정부 수립에는 반대하였으나 50총 선거에 후보로 출마했다. 자, 일단 50 단독 총선거에는 반대했던 거 맞죠? 화살표. 그래서 무슨 파가 된다? 남북 협상파가 됩니다. 김구는. 자, 그 다음 당시 남북 협상파로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김구라든가 김규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50총 선거에 참여했다 안 했다? 안 합니다. 불참합니다. 조소한 것도 같이.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일단 뒤에 출마했다. 이 부분이 틀렸죠. 불참하였다. 참여하지 않았다. 답은 4번입니다. 4번은 문제 풀어줘야 됩니다. 나머지 백날리가 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1번은 뭐다? 자, 친구들 봐봐. 이게 이제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제 그 출제위원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답을 어떻게 구사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일단 문제 풀 때는 답은 무조건 나와 있어요. 답은 나와 있는데 그 외에 오답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며칠 동안 고민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매력적인 오답들을 계속 던질 겁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쏟아낼 것인가가 관건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모르는 것에는 절대 현혹되지 마라. 내가 모르는 것을 분명히 가져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문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를 수밖에 없는 걸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럼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야. 난이도 높이는 방법일 뿐입니다. 그게 속아가지고 뭐다? 의경대장 씨 뭐야 요지라고 있으면 망한다. 멘붕입니다. 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내가 아는 걸로 문제 풀고 모르면 그냥 찍으세요. 모르고 자꾸 늘어진다고 해서 성적 절대 안 높아진다. 실력대로 풀면 된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해외 항일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김원봉을 주도로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인민당 등의 대표들이 난징에 모여서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출범시켰다. 맞죠? 자, 요거 이제 근데 이것도 솔직히 우리 기본서에 다 있는데 이게 1932년에 나왔던 조직이 되는데 요게 나중에 1935년에 나왔던 민족혁명당의 이제 전신이 됩니다. 1935 화살표 이게 바로 1935년 민족혁명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게 나중에 1935년 민족혁명당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이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혁명당 할 때 제가 이제 기본서에 적어놨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근데 일단은 이제 냈으니까 이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17번, 18번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런 문제도 이제 냈으니까 좀 문제의 난이도 높였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낙양 군관학교에 한인 특별반을 설치하고 간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맞죠? 국민당 정부의 이러한 지원을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뭐 때문에? 윤봉길 의사 의거입니다. 윤봉길 의거와 관련됐다는 것을 좀 기억해 놓더라고. 상하용크 공원 의거가 바로 이제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이끌어낸 거죠. 자,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1942년 설립된 조선의용군이 일부는 화북으로 이동하고 남은 병력은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다.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명확히 좀 기억해 줘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조선의용대와 조선의용군인데, 판코우에서 이제 만들어진 것은 그럼 충칭이 있고 그 다음에 화북이 있는데, 일단 1938년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조직은 뭡니까? 조선의용군이야, 조선의용대야?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조선의용대가 어디로 이동해갔다? 원래 원칙은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화북으로 이동해가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뭐다?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진 것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어디로 갔다는 거죠? 일부가 화북으로 이동하지 않고 일부는 충칭으로 왔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한국 광복군에 합류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김원봉이 이끌었던 일부 세력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거죠. 김원봉이 이끌었던 의열단 세력이 1942년에 여기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38년에 설립된 조선의용대가 일부는 화북의 조선의용군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부는 42년도 한국광복군에 합류했다. 이렇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연도하고 조직을 바꿔줘야 됩니다. 38년 조선의용대는 이렇게 추정해줘야겠죠. 조선의용군이 아니라 조선의용대가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승부는 어디에 걸어야 된다? 3번에 승부를 걸어줘야 되는데 중요한 건 3번이 모르면 손이 어디 갑니까? 1번에 갑니다. 이게 함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4번. 한국 독립군은 중국의 항일 무장 세력과 연합하여 쌍서모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등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맞죠? 이거 어떻게 말했습니까? 북혁한 지호상사, 이렇게 기억하랬죠. 자, 북혁한 지호 쌍사 동대까지 기억해주면 더 좋고요. 북만주 혁신위에는 한국 독립당을 만들고 그 아래에 한국 독립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그걸 이끌었던 사람이 지청천이고, 중국의 호롱과 결합해가지고 32년도 쌍선보 전투와 33년도 사도하자, 동경성, 대정자련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겠죠. 4번과 딱 맞아떨어지는 문장입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는 단순 지문형인데도 이렇게 치사하게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제죠. 아까 이제 사료가지고 장난치더니만 이제는 그걸로 만족 못하고 이제 단순 지문형 가지고도 아주 다양한 장난을 칩니다. 자, 그게 바로 18번이죠. 1번, 현관과 화장실을 갖춘 개량 한옥과 그 다음에 문화주택이 등장합니다. 맞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제 밀정에 보게 되면 나오는 암살에 보게 되면 그 나오는 이경영 집 있잖아. 그게 바로 뭐다? 이게 문화주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일제강점기 잘 사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라 보면 되겠죠. 중간에 이제 중정이라 해가지고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 모양이 이렇게 돼 있지.
디귿자 모양으로, 그지? 그래야지 테이블이 있고, 그럼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게 바로 이제 문화주택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농민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조선 농민총동맹이 결성됐다. 맞죠? 1927년에 결성됩니다. 그 다음 3번인데, 3번이 답입니다. 방정환이 어린 운동을 전개했던 거 맞죠? 선도교 소년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린 운동을 전개한 건 맞는데, 그 처음에는 어린날이 5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다 해방되고 난데 5월 5일로 바뀌었어. 5월 1일이 아니라 5월 5일로 정했다. 이게 틀린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5월 5일이 아니라 5월 1일이었다가 나중에 어린날이 5월 5일로 바뀐다. 원래 이제 5월 1일이었는데 이게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메이데이와 겹치죠. 메이데이는 노동절입니다. 노동절과 겹치다 보니까 이제 5월 5일로 바꿔가지고 이제 어린날이 변경된 겁니다. 뭐가 중요한데 이게? 뭐 하자고? 이거 가지고 애들 인생 바꿀 만한 문제인가? 자, 미안합니다. 자, 4번입니다. 도쿄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토레가 결성되죠. 맞습니다. 1923년. 우리 토레하고 극예술 연구회는 좀 기억하랬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연극운동을 펼치지만 결국 이제 민족운동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토레하고 이제 극예술 연구회가 바로 대표적인 연극운동, 민족운동을 펼쳐나갔던 인물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18번 답은 3번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다음 시대 해방 이후 사회 정치 상황의 순서를 물어봅니다. 전형적인 문제죠. 잘 냈습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를 내줘야지 공부한 친구들이 성적이 나오고요. 공부 안 한 친구들은 틀리게 되는 겁니다. 기억.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48년에 있었던 50총선거에 대한 이야기죠. 니은. 제헌국회는 경자유전을 원칙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공포하였다. 농지개혁법은 1949년에 공포가 됩니다. 제정이 되고요. 1950년에 이제 6.25 전쟁 전에 시행이 됐다가 6.25 전쟁으로 중지가 됐다가 그다음 1951년에 있었던 휴전회담이 진행되면서 다시 재개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57년에 종결이 됩니다. 1949년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 이승만은 정읍에서 남쪽만이라도 먼저 정부를 수립하자라고 주장했다. 이게 46년에 있었던 6월에 나왔던 정읍 발언이죠.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얼. 제헌국회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반민법이죠. 1948년 9월입니다. 1948년 8월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제정 착수해가지고 9월 달에 제정되죠. 미군정은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한편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창설을 공포하였다. 자,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 밑줄 끊었더라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1946년 7월 달에 나왔던 좌우합작위원회의 활동입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입법 의원을 선출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과도 정부까지 수립합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고, 이게 이제 1946년 12월 달에 과도 입법 의원이 공포됩니다. 46년 12월로 가면 되고, 자, 요거는 이제 만약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1946년 7월 달에 있었던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을 기억해주면 유리합니다. 미군정이 좌우합작을 추진하는 한편 오지, 좌우합작. 미군정은 좌우합작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했다? 좀 긍정적이고 옹호하는 입장이었다.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하면서 좌우합작위원회 활동. 당연히 이제 뭡니까? 이승만의 정읍 발언 이후에 나오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0년대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솔직히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좀 내다 말았던 것 같아요. 1번, 2번이 같은 문제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는 건지 그럼 내다 만 건지 고민하다 그냥 낸 건지 모르겠지만 좀 아쉬운 거죠. 문제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일단 국가보안법이란 말이 나오죠.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여당이 뭐였죠? 자유당입니다. 자유당이 이제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제 그 법인데, 요게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처벌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들도 이 간첩이라는 이유만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바로 고문한다든가, 이런 것이 자행됐던 것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정확하게 보자면 이제 보안법 파동에 대한 이야기인데 신국가 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공포정치를 이어나갔던 그런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자유당이 국가보안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했던 것이 바로 자유당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반공투쟁위원회도 만들죠.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자는 이유로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정적들이자, 그지? 야당 국회의원들 잡아가지고 이제 가둬버리고 고문해가지고 결국 탄압해 나가는 그런데 이용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이제 반발이 바로 4.19 혁명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번도 만약이죠.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죠.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국회 그 보안법 파동이 되는데 1958년 상황입니다. 1번, 2번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자, 3번은 초대 대통령이 하나요.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의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게 바로 1954년에 있었던 4.4.5.1 개헌, 2차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4번, 자유당은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국회를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이게 1952년에 있었던 1차 개헌입니다. 1차 개헌을 일명 발췌 개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밑에 제가 해설을 적어놨습니다. 한번 참고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전부 다 1950년대 상황이 맞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이번에 문제 낸 것은 약간 이제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좀 생각되고요. 특히 사료 활용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 외의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사료 활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학생들이 대체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일단 경찰 출제위원회에서 사료 문제 출제 방식은 철저히 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공부한 학생들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경찰도 이제 공부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합격해가지고 경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면 출제부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 방법을 좀 바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